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사건 이후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태극기의 물결이 지금 대한민국 전역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민주화 외침이 거셌던 시절에 매일 체류탄과 주석이 오가는 그 많은 시위와 데모가 있었지만 태극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위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주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민주화를 빙자한 데모를 주동한 자들이 지금 국회와 언론과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오늘 이제 4월달이 되었습니다. 4월달이 되었는데 정용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KBS 전 아나운서를 했고 그 우연한 기회에 그 태극기 집회에서 자기가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연설이 히트라고 할까요? 연설이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계속적으로 태극기 집회에서 연사를 했었죠. 연사를 했었는데 참 그분이 참 강단이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조리 있게 잘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에 CBS인가 CTS인가를 보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불치병 같은 것이 걸렸는데 그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합니다. 면역체계가 루퍼스라는 그 병인데 원래는 면역체계라는 것이 그 외부로부터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면역체계가 그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 면역이라는 것이 면역계 자체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루퍼스병이랍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퍼스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이게 루퍼스병이 면역체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가 면역 그 질환이라는 건데 루퍼스라는 병도 인체 외부로부터 지키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면역계가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 이렇게 해서 뭐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 가지고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는 있는데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답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 체계를 자극해 가지고 루퍼스와 유사한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주로 자외선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산화탄소 먼지 혹은 흡연 약물도 루퍼스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퍼스 질병이라는 것이 면역체계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 피부라든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루퍼스 질병인데 이 루퍼스 질병을 정용 씨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악화가 됐다가 완화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질병을 가지고 평생 끌고 간다는 건데 이게 만성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지병 같은 거죠. 근데 이 자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하지 못하니까 그 외에 뭐 우리가 당뇨가 위험한 거는 당뇨 자체보다도 당뇨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병 자체도 그런가 봅니다. 결국은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암이 뇌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그 폐에 결국은 폐의 암이 그 전이가 되면서 폐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2018년 7월 달입니까? 그때가 8월 달입니까?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미용 씨가 벌써 2015년도에 폐암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발견이 됐는데도 계속 나와서 자신이 연설을 한 거죠. 연사가 된 거죠. 그때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집회할 때에 광장 때문에,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당했다, 아니면은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미용 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을 모은 것보다 촛불 난동, 촛불 집회, 촛불 떼법을 외치는 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탄핵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난동을 일으키니까 저 숫자 때문에, 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탄핵 청구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 1일 날 우파에서 아마도 그 서울 지역은 그렇지 않겠어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탄핵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게 이제 무위로 돌아가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람들이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구나, 법을 바꾸어야 된다, 법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그 태극기 물결 있잖아요. 태극기 물결, 그것을 정당화 시킨 거죠. 정당으로 만든 게 그게 지금도 있는 대한애국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정강용이라는 분이 이 집회를 이끌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정강용 씨하고 한 대화에 대해서 자신이 마지막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왜 자신이 정당을 만들게 되었는지, 함께 정당에 대표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정미용 씨가 김진태 씨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팬으로서. 우파들은 다 김진태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김진태가 법무장관이나 총리가 되면 좋겠다,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차기에 황교안하고 나면은 차차기라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도 저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정미용 씨도 김진태 씨를 상당히 응원을 했답니다. 팬으로서. 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초기에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원진이는 조금 뒤에 가려져 있었고, 근데 정당을 만들면서 정관용 씨라든지 그때 조원진이가 탈당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정미용 씨가 김진태 의원도 탈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진태는 탈당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도 노선 갈등이라고 할까요? 방법론. 우리가 애국하자는 거는 맞는데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대한애국당에 김진태 들어와라 하는데 김진태는 그 당시 새누리당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그 당 안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정미용 씨는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나중에 또 홍준표가 대선 출마를 하게 되잖아요. 대선 출마를 하니까 그 자당의 대선 후보니까 당연하게 김진태는 다니면서 홍준표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김진태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미용 씨가. 그러니까 공격을, 비난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정미용 씨가 돌아가시기 좀 몇 달 전에라도 정미용 씨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통화를 좀 자기가 너무 했다고 사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문자로 하라고. 그러니까 김진태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받은 상처가 커가지고 정미용 씨를 안 만난다고 해야 될까요? 통화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문자를 하고 나중에 둘이는 화해를 했죠. 그러니까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도 똑부러진 여자가 되놓으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죠. 변희재 씨하고도 다툼이 있었고, 물론 변희재 씨하고는 그 안에서 인테리어인가 대한애국당 그런 돈 관련해 가지고 문제로 서로 다퉜는데, 정미용 씨가 아파가고 병세가 짙어지고 할 때 둘이는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그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도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화해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인물이고 참 지금도 여러분 그 목소리가 참 똑똑하고 멋있거든요. 역시 KBS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정미용 씨 연설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참 감동적입니다. 정미용 씨 그 당차고 그 단호하고 그리고 연설도 간명하고 길게도 안 해요. 딱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5분 10분 동안에 하는데, 물론 그 연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길게도 못하겠지만은 너무 멋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사죠. 여전사. 정다르크죠. 정다르크.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정미용 씨가 2018년에 그 중순에 2018년 중순경에 돌아가셨죠. 중순경이라고 할까요? 7, 8월경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참 정미용 씨가 이럴 때는 좀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저는 정미용 씨 그 연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러면 참 가슴 속에 그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그 단호함,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미용 씨가 그랬다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태극기 들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연설을 하고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법의 문제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정당을 만든 건데, 그런데 여기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미용 씨가 갖고 있었던,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거죠. 내부 총질을 정미용 씨도 제법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해는 하죠. 그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한애국당이라는 것이 투쟁력이 좋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에서 단단하게 다져져 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참 루퍼스 이 병이라는 게 그 자가 면역이라는 건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면역체계가. 그러니까 정미용 씨도 이런 측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안타깝지만,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정미용 씨가 김진태 의원에게 그 서로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했었어요. 사과를 하고, 그 김진태 씨도 그런 것을, 김진태 의원도 그거를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정미용 씨하고 김진태는 그 같은 투사거든요. 같은 투사가 되니까 같이 찍은 사진도 많이 있잖아요. 정미용 씨 돌아가시고 나서 김진태가 한동안에, 김진태 의원이 자기가 함께 찍었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 한동안에 자기 그걸로 썼습니다. 휴대폰 사진 있잖아요. 휴대폰 앞에 딱 키면 뜨는 있잖아요. 그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김진태가 한동안에 사용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우파의 우리 투사인데, 눈 오는 날에 그 아픈 사람이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암투병 중에서도 투사를 계속했거든. 병원 입원하기 전까지 연설을 하러 다녔으니까요. 마지막에 병원 입원하러 가기 전까지도 그 연설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그 이야기, 참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그 들으면 저는 참 힘이 많이 그 나던데, 그러니까 우파 투사 정미용이죠. 우파 투사 정미용.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뭉쳐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정미용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파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예민했었다. 4월 달이 되니까 또 이런 투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도 법이고 나라를 바꾸는 것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대통령의 힘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국회에 대통령 견제 세력으로서 거대 야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기도거든요. 기도고 알릴 수 있으면은 알리고, 저희도 예전에 일을 하면서 그 일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참 사람 바꾸기가 쉽지 않읍디다. 그 중에 저도 청년 하나 정도 겨우 조금 생각 저쪽에 있던 사람을 조금 이렇게 완전히 그거는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약간 성향을 돌리는 그 정도 하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돼요. 내부 총질을. 내부 총질부터 우리가 안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죠. 생각이 다르죠. 다 생각이 다르죠. 나도 과거에 나하고 내가 지금 생각이 또 다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하고 1년 전에 나하고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변희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변희재가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이고, 김무성이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김무성이가 빨리 탄핵 안 하고 뭐 하냐고 외쳤던 사람이 변희재거든. 우파 살리려 그러면 빨리 박근혜 버려야 된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변희재인데, 지금은 변희재가 막 투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참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박근혜 잡은 사람이 윤석열인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에게 또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또 김종인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이 당선시킨 사람이 김종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편이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편이 누가 될 것이냐. 과거를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는 말이 이런 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이 끌어내리고 나면 박근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라면서 우파가 너무 다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황교안이가 말을 안 하는 거거든. 선거 전략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황세모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황교안이를 공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돼요. 내부 총질을. 저도 김종인 씨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쪽에 좌파에 있다든지 옛날에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대통령 만들었다 할 때는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 편이 된 이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총구 방향 있지 않습니까? 총구 방향을 제대로 적군을 향해서 쏴야지. 우리끼리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루퍼스병 걸린 같은 거죠. 정용씨가 걸렸던 병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4분 5열 되면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을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무한맵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3대3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3대3인데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배신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끼리 짰나봐. 그 성률 조작, 요즘에 뭐 성부 조작 이런 거 하던데 게임에서, 롤이라는 게임에서 저쪽에 좌파에서 나온 비례대표 가 승부 조작을 했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4대2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배신해가 저쪽에 가면은. 한 놈이라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근데 가끔 그리해도 2대4로도 이길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 편이 적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적의 편이 돼가지고 우리 편을 공격하면은 우리 편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가끔 우리가 변희재 선수가
가끔씩 내부 총질 비슷한 것을 해요. 정규재도 까고 정명훈 씨도 옛날에 한참 많이 다퉜잖아요. 신혜식 씨도 그 변희재가 무슨 팔이 이래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신혜식 씨 압니까? 신의 한수하는 그 막 공격하고 사탕팔이 한다고. 아니 그렇게 했으라도 그 독립자금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라도 지금도 신혜식 씨가 보면 신의 한수에 보면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라도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후원금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파가 그냥 신혜식 씨에게 그런 거 안 해도 될 정도로 후원을 하면 좋겠죠. 우파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약간 장사 마인드를 가지고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채널을 운영하고 그 신혜식 씨 채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파에 아주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총 갖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돈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일을 해가면서 무장투쟁하는 사람도 있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세탁소인가 거기서 만주에 가서 말이죠. 상해죠. 상하이에서 일을 해가면서 자기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바울처럼 자기가 일을 해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비판할 게 아니에요. 서로가 저는 질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변희재 씨는 가끔 내부 총질에 습관이 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재 선생에 대해서도 공격을 우리가 비판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전에도 과도하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조갑재 선생에 대해서도 광주의 그 광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파 내에서도 내부 개혁이라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전희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트라이크인데 전희경이를 그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좌파 하나라도 더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희재를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변희재가 잘한 것도 있죠. 그 누굽니까? 이정희인가 그 통진당 거기하고 주사파 논쟁을 해가지고 주사파 종북이라고 명명했을 때 이정희가 그 재판을 걸었거든요. 명예훼손이다. 이정희하고 이정희 신랑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해서 변희재하고 재판이 붙은 거예요. 그게 대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문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명예훼손인가 그거 가지고 다퉜는데 그거는 변희재가 이겼죠. 그 변희재가 참 큰 공헌을 한 거예요. 우파에.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변희재가 상당히 지금 공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태블릿 PC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우파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변희재가. 그런데 그것만큼 또 우파의 내부 총질을 또 변희재가 자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고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뭐 또 황장수 같은 경우에도 내부 총질을 제법 하죠. 그 변희재 같은 경우에도 2016년입니까? 그때 한 10월인가 11월 달 그때 탄핵이 막 나고 할 때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하기 전에 그때 변희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변희재입니다. 황장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박근혜를 잘근잘근 혹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을 잘근잘근 씹었던 사람이 변희재입니다. 내가 그때 들었거든요. 내가 그때 황장수라든지 신혜식 씨, 변희재 그리고 정규재 선생 이런 텔레비전이라고 할까요? 우파 채널이 많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많이 없어가지고 몇 개 들을 그게 없어요. 지금 막 우파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배성희도 있고 조갑재 선생도 있고 정규재 TV도 있고 고승국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 3년 4년 전에는. 그러니까 황장수가 좀 애매했었는데 그래도 황장수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황장수하고 변희재가 그 당시에 김무성이가 빨리 그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 김무성이가 빨리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 우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뭐 하고 있나 빨리 탄핵 안 시키고 박근혜. 그렇게 자기는 박근혜를 사랑하지도 않고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지도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2016년 10월 달이었단 말입니다. 11월 달이었단 말입니다. 특검이 발의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박근혜를 조사하고 있을 때 그때 변희재가 그 검찰 쪽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황장수하고. 황장수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는 황장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태도라는 것은. 그렇지만 황장수도 필요한 겁니다. 황장수도 필요하고 고승국이도 필요하고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미경이도 필요하고 정미홍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파의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3대3 하다가 하나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싸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2대4로 싸우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사격장 있잖아요. 사격장에 가면 이 총구 방향을 정말 자기 아군한테 아니면 같은 전우들한테 소대원들한테 총구 방향을 겨누면 안 됩니다. 그 방아쇠 손을 놓고 있지 않아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격할 때는 탁 손등에 위에다가 총을 올려가지고, 물론 손등에 올리는 이유는 그 땅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데, 사격 자세 전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격하고 나서도 20발 사격을 다 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보병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총알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노리쇠라고 있거든요. 노리쇠 후퇴 전진해가지고 2, 3회 해가지고 혹시 남아있는 총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뺍니다. 빼고 나서 또 총을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격발을 한단 말입니다. 2, 3회 또 노리쇠 후퇴 전진해가지고 또 올려서 격발을 하고 그 노리쇠를 개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격실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개방을 해가지고 이래 저도 오래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총구 방향을 하늘로 해야 되거든요. 하늘로 하든지 적방향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총구를 내부를 향해서 겨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4분 5열 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먼저 구분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적하고 싸울 것인지 우리끼리 내부 노선 투쟁을 할 것인가 시기를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장수는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수가 따로 있습니까? 요즘에 칼 갖고 싸우는 전쟁도 아닌데 말 갖고 싸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도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김종인 선수가 등판했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 편이 아니었을 때는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될지 남의 편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까지 행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 편이 됐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편 장수일 때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정미용 씨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많이 오긴 했지만은 그만큼 내부 총질이라는 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뭉쳐야 될 때는 뭉쳐야 되는 거예요. 정미경 씨 역시 마지막에 자신이 그 유언처럼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김진태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김진태하고도 이야기하고, 김진태하고 물론 정미용하고 변희재하고 다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전쟁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가지고 정미용 씨도 왜 김진태가 우리를 안 도와주나, 왜 탈당을 해가지고 자신이 박근혜 탄핵 외치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우리를 에게 동기부여를 해놓고 왜 그 새누리당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명훈 씨가 김진태 의원을 많이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예민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명훈 씨하고 김진태하고 화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기고 나야 그 다음 싸움을 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싸움이 정미용 씨 이야기대로 정말 우리가 뭉쳐가지고 태극기 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뭉쳐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정미용 씨가 그 꿈꾸던 그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 대한민국 공화국 말이죠. 자유민주, 그리고 법치국가 대한민국. 이번에도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는데, 이게 한편으로 내부 총질부터 우리가 안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죠. 생각이
다르죠. 다 생각이 다르죠. 나도 과거에 나하고 내가 지금 생각이 또 다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하고 1년 전에 나하고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변희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변희재가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이고, 김무성이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김무성이가 빨리 탄핵 안 하고 뭐 하냐고 외쳤던 사람이 변희재거든. 우파 살리려 그러면 빨리 박근혜 버려야 된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변희재인데 지금은 변희재가 막 투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참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박근혜 잡은 사람이 윤석열인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에게 또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또 김종인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이 당선시킨 사람이 김종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편이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편이 누가 될 것이냐. 과거를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는 말이 이런 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이 끌어내리고 나면 박근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라면서 우파가 너무 다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황교안이가 말을 안 하는 거거든. 선거 전략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 황세모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황교안이를 공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황교안이가 지금 대권 후보 우파에서는 1등인데 황교안이가 있어야 우파가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하고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면 우리가 또 김문수에 대해서 지지하겠죠. 우리가 홍준표도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파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홍준표를 지지해야 이긴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기기 위한 수를 쓰고 있는데 황교안이를 자꾸 기써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편이 누구냐? 앞으로 우리 편이 누구냐? 누가 될 것이냐? 지속적으로 우리 편인 사람은 누구냐? 이것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개혁한다 해가지고 박근혜 끌어내리니까 여러분 우파에서 박근혜 내부 총질한 거잖아요. 우파 내에서 가장 큰 내부 총질이 뭡니까?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맛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국민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를 버린 거잖아요. 우파가 국민을 얻었습니까? 국민을 얻었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편 장수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를 살려놨어야 되는 거죠. 황교안이도 마찬가지죠. 황교안이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이가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정규재 선생보다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황교안이가 어떻게 정규재 선생을 따라가겠어요? 황교안이가 정규재 선생의 비판대로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 그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에 대해서 주사파 잡은 사람이 황교안 아니겠어요? 이정희 잡은 사람이, 이석기 잡은 사람이 황교안이거든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이석기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얼마나 황교안이를 싫어합니까? 주사파 잡는데 지금 청와대 계집애라고 해서 그런데 표현을 바꿉시다. 파란 계집애 앉아있는 빨간 머리 들인 주사파 사상에 의해서 빨간 머리 들인 그 주사파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주사 맞은 강아지 있잖아요. 빨간 주사 맞은 북한에서 수입했는지 그 빨간 주사 맞은 그 강아지들 잡는 데는 지금 황교안이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명박이가 경제를 얼마나 나름대로 잘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그 문제들을 좀 너무 유연하게 다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주사파가 정권을 가지게 되니까 경제도 중요하죠. 방역의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그래서 이명박이가 경제를 택했어요. 한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방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문재인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경제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내부 총질이 뭡니까?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맛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국민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를 버린 거잖아요. 우파가 국민을 얻었습니까? 국민을 얻었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편 장수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를 살려놨어야 되는 거죠. 황교안이도 마찬가지죠. 황교안이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규재 선생도 경제적인 정책을 가지고 황교안이를 너무 비판을 많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정규재 선생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 황교안이가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정규재 선생보다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황교안이가 어떻게 정규재 선생을 따라가겠어요? 황교안이가 정규재 선생의 비판대로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 그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에 대해서 주사파 잡은 사람이 황교안 아니겠어요? 이정희 잡은 사람이, 이석기 잡은 사람이 황교안이거든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이석기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얼마나 황교안이를 싫어합니까? 주사파 잡는데 지금 청와대 계집애라고 해서 그런데 표현을 바꿉시다. 파란 계집애 앉아있는 빨간머리들인 주사파 사상에 의해서 빨간머리들인 그 주사파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주사 맞은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빨간 주사 맞은 북한에서 수입했는지 그 빨간 주사 맞은 그 강아지들 잡는 데는 지금 황교안이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황교안은 많은 사람이 없다만 그러니까 경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명박이가 경제를 얼마나 나름대로 잘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그 문제들을 좀 너무 유연하게 다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주사파가 정권을 가지게 되니까 경제도 중요하죠. 방역의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그래서 이명박이가 경제를 택했어요. 한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방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문재인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이 경제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 이념이라는 게 중요한데 물론 황교안이가 주사파 잡는데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파가 볼 때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황교안이가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석기를 어떻게 했든지 그 국회의원에서도 끌어내리고 잡았다는 말이에요. 잡았으니까 문재인이도 끌어내리고 문재인이 주변에 있는 그 빨간머리 염색한 그 주사파 강아지들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황교안이가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비판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파 내부에서 박근혜 잡듯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우파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가 죽고 우파를 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런 뜻도 있겠죠. 물론 자기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김종필이가 내각지 꿈을 꾸듯이 그렇게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개헌 세력으로. 그렇지만은 박근혜 죽으면 우파도 같이 죽는 꼴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우파의 지도자를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파의 지도자. 정규재 선생이 대통령 후보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를 살려놔야 된다. 물론 아쉬운 것이 있죠. 이번에 홍준표도 좀 살려놨어야 되는데 경선할 때 그런 킹메이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이커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죠. 오세훈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뭐 원희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런데 그 홍준표만한 그 여론 몰이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적절한 인물도 없는데 홍준표가 살아서 돌아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정규재 선생의 그 뜻은 알죠. 우파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파 내에 너무 노선 투쟁할 거 없어요. 정미용 씨하고 김진태 씨하고 다툼도 그런 거잖아요. 정미용 씨는 김진태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실망을 해서 이제 막 반을 한 거고 거기다가 또 홍준표 대선
할 때 지지를 하는 연설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정미용 씨도 뭐 삼선 의원이었던 조원진이가 나와가지고 대한애국당에서 그 바른 소리를 해주니까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정미용 씨가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이를 지지를 했었죠. 지지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정미용 씨도 그 조원진이하고도 갈라졌지 않습니까? 갈라지고 차라리 김진태가 더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미용 씨가 마지막 연설에서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김진태가 더 나았다 조원진이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김진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두 분이서 화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조원진이하고 정미용이하고 원수다 이런 것은 아닌데 노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노선 차이들에 있어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울 수 없잖아요. 초가상관 다 태우고 나서 나는 빈대 잡았다.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황교안이가 황교안이 하나가 아니고 황교안이가 죽으면 우파가 죽을 수 있고 박근혜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박근혜 죽으니까 우파가 죽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그런 거거든요.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적군이 누구부터 죽이려고 하겠어요. 장군부터 죽이면은 전쟁을 이길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거든. 우리 편 장수가 누구냐? 적진에서 싸우다가도 우리 편에 오면은 우리가 감싸주고 잘한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말 가지고 하는 전쟁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도 김종인이 잘한다 해야 되고 우리가 김종인이가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밀어주고 황교안이도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황교안이 살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종로에서 황교안이 살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파 내에서도 루푸스병 걸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면역 체계가 자가 면역을 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데 말이죠. 이 입을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 계산하기 힘들어요. 유익한 것도 있고 치명적인 독약도 있고 현재 우리 편이 누구냐 비아식별을 반드시 하고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총구를 갖다가 우리 편에게 가놓으면 안 된다.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꽁총 있잖아요. 꽁총. 총알을 안 들었는데 방아쇠를 당기면 탁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총에 맞아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K2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M16 이런 것이. 한 대 맞으면 뭐 다리 이런 데 절단돼 버립니다. 다리에 맞아도. 회전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권총하고 다릅니다. 권총 맞은 거하고 다리 이런 데 권총 맞은 거하고 M16이나 K2 맞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화력이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권총하고 심장이나 치명적인 부위에 맞으면 다 죽죠. 같이 죽지만은 그 외의 부위에 맞았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총은 꽁총이라도 총알 없는 총이라도 탁 해서 그 겨냥을 해가지고 쏘면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3년 재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총질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적전에서 적 앞에서 분열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번에 공병호 씨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우리가 막 구독자들이 가서 구독 취소 운동을 하니까 공병호 씨가 항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동기가 좋을 때 아니면 시기가 미미할 때 우리가 함부로 또 공격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내부에서 너무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서 가끔은 내부 총질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을 앞에 두고 내부 총질하는 것은 총구 방향을 제대로 겨누는 것이 필요하다. 총구 방향을 제대로 겨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격장에서 초짜들 있잖아요. 초짜들 이등병들이나 훈련병들이나 집중을 안 하면 무심결에 총구 방향을 자기 동료에게 동지들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거의 사고가 안 나요. 사격장 안에서 딱 그 규칙대로 하면은 그 사격 다 하고 나서 사격하고 나서 노리서 2, 3회 후퇴전진하고 나서 또 하늘로 쏘고 2, 3회 후퇴전진해서 하늘로 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사고가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결국은 사고가 날 때는 그 총구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파도 다 우파를 죽게 만들려고 그러면 총구 방향을 우파를 향해서 쏘면 우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황교안이를 향해서 막 집중 포화해가지고 죽이면은 그 우파가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끌어내리니까 우파가 삽니까? 그때 우파가 박근혜 끌어들여서 우파를 개혁하겠다는 거거든. 최순실로 인해서 부패됐다 해가지고 우파가 살았습니까? 좌파에게 농락당했죠. 그런 결과를 또 한 번 우리가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월 15일 총선 앞에 두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총이거든. 입이 총구와 같은 거거든. 총구 방향을 제대로 겨눠서 쏴야 된다. 우리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끼리 칭찬하고 잘한다 하는 건 좋겠죠. 우리가 근데 저격을 할 때 용서되는 저격이 있어요. 우리 편을 저격하는 걔는 저격을 시켜야 돼. 우리 편 안에서도 우리 편을 저격하는 애 있잖아요. 걔는 저격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공병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막 우파에서 구독 취소라도, 저도 구독 취소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런 게 필요해요. 왜 우파의 단결력이죠. 단결. 이때는 단결이 중요한 게요. 결집하고 응집해야 이깁니다. 반드시 전쟁에서는 결집을 하고 응집해야 이기는 거예요. 내부 분열하면 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능력 갖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저기 힘센 귀신이 그 조무래기 귀신들, 쫄따구 귀신들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는 지상에 어떤 나라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잖아요. 스페인 내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해밍웨이가 기자로 참전합니까?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거든. 좌파 공산당으로서 참여해요. 그때 이제 반대편을 그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가 지원을 하고 공산당하고 또 몇 개 세력이 연합을 하거든요. 근데 조지 오웰이 썼던 그쪽 편이 있잖아요. 그 조지 오웰의 편이 있거든. 해밍웨이하고 썼던 그쪽 편이 분열해가지고 집니다.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하면 결국 지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분열하면 지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가 돼야 된다. 루퍼스 병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가 면역이 돼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파에서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벼룩 잡는다고 말이죠. 조가상은 다 태워놔서 벼룩 잡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그런 어리석은 우파가 되면 안 돼요. 김무성이가 그랬잖아요. 벼룩 잡는다고 말이죠. 조가상은 다 태우는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 이런 자들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